안녕하세요. 다육이가 공기 정화 식물인가? 몇 년 전에 한번 텔레비에도 그 다육이가 공기 정화 식물이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소개가 이제 된 적이 있는데, 다육이가 정말 공기 정화 식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가 그러니까 공기 정화 식물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보려고 그러면은 광합성의 다육이는 특이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광합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 광합성이라는 게 광을 합성해가지고 탄소 어떤 화합물을 갖다가 이제 생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광합성은 처음 1770년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돼 있죠. 그러니까 1800, 1900, 한 250년 전에 프리스토톨리라는 사람이 유리 그릇에다가 쥐하고 이제 양초를 넣고선 했더니 쥐가 죽었죠. 근데 그거는 식물을 넣고 했더니 이제 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제 산소를 공급해줘가지고 가스 교환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쥐가 죽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이제 광합성에 대한 어떤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한 10여 년 후에 이제 광을 이제 이산화탄소 물하고 이런 걸 합성을 해가지고 탄소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어떤 탄소 화합물을 만든다는, 그래고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이라고 이제 명칭이 됐고,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를 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산소를 만드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1920년도쯤에 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을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아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1950년도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산소를 갖다가 이제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물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물의 에너지원을 ATP라는 에너지원하고 NACDP라는 에너지원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켈빈 또 다른 2차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를 이제 흡수를 한 걸 변화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도당을 만든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연구 발표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해갖고 포도당을 만드는 식물의 일종의 공장이죠. 공장을 갖다가 이제 켈빈 헤로라고, 자기 이름을 따갖고 켈빈 헤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때 이제 비로소 지금의 어떤 화학 반응식, 그걸 발견해내게 됐는데, 그 후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연역이라든가 그러니까는 광합성 작용은 그 정도로 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 발생형 광합성이 있고, 광합성도 비산소 발생, 광합성 종류에는 이제 C3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C3, C4, 그리고 다육이가 하는 어떤 CAM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방식의 이제 광합성 방식이 있는데, C3 방식은 보통 변화든지 밀 같은 거, 건기와 우기가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외떡잎 식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 걸 C3, 그러니까 세 개의 탄소 분자가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탄소 화합물을 만든다는 게 C3고, 그다음에 탄소 분자를 4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다는 게 이제 C4인데, 그건 이제 열대 우림 같은 데서 이제 하는 열대 우림이라든가
쌍떡잎 식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광합성 작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 탄소 동화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또 맞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C3 방식보다도 생존율이 더 낮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육이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건조한 데서 자라는 거죠. 건조한 데서 자라가지고 물이 없는 데고 이제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약간 특이한 방식을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식물들은 이렇게 낮에 이제 보통 새벽에 이제 기공이 열려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해가 지면은 다시 기공이 이제 닫히고 갖고, 이제 낮에 이제 탄소 동화 작용,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 다육이 같은 거는 이 기공을 열면은 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공을 열면은 이게 다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게 고사될 수밖에 없죠. 다 고사했기 때문에 낮에는 이게 얘가 기공을 열지 않고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다물고 있다가 그 빛만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 이제 자기 기공을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갖고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얘가 되게 효율이 낮은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이런 CAM 방식이라고는 캔 방식을 하는 광합성을 하는 데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밤에 그런 것 갖다 비효율적으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CO2를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물을 흡수한 걸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거니까는, 그거는 공기 정화를 꼭 한다는 기보다는 이제 다른 식물은 보통 낮에 이제 산소를 갖다가 내보내는데, 얘는 이제 밤에 산소를 내보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내라든가 머리맡에 두면은 밤에 우리가 자는데 탄소를 공급해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산소를 갖다가 이 식물이 이 다육이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식물처럼 활발하게 그런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일반 다른 식물처럼 이렇게 그런 활발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보통 이게 크게 자라질 못하고 땅바닥을 보통 이제 조그맣게 땅바닥을 기다가 이제 멈추는, 생을 마감하는 것도 엄청 많죠. 그리고 얘는 보통 식물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흡수를 하면은 다시 호흡작용, 증산작용이라든가 호흡작용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죠. 이걸 내보내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고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은 물이 많이 흡수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증산작용을 해가지고 물이 알알이 이렇게 이파리 앞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매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맺어 있을 때는 물이 과다하게 자기 몸에 있으면은 열매 그걸 모아놨다가 물을 보냈다가 그걸 갖다가 열매를 터트려 버리는 작용을 하죠. 근데 이 다육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처분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결국에 물이 많이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세포막이 터지게 됩니다. 세포막이 터지면은 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균 같은 게 박테리아라든가 어떤 곰팡이균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물음병이 돼가지고 고사되고 마는데 근데 얘는 세포막을 그냥 터트려 갖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물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에 하나의 세포막을 터트리는 거죠. 근데 터트렸다가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나 아니면 터트렸을 때 이제 균이 침투를 하면은 바로 그 무름병이나 이제 썩은 병이 이게 이제 썩게 되죠, 세포가. 그런 특이한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합성의 연구가, 이 광합성 자체도 어렵거니와 이 광합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소가 미래의 어떤 그 에너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식물이 바로 물을 갖다가 일종의 물을 흡수를 한 걸 갖다가 수소하고 산소하고를 분리를 하죠. 그 물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문제. 전기분해라는 뭐 어떤 그런 걸 해갖고 일종의 이것도 식물도 전기분해를 하는 건데, 전하의 그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그 분해를 하는 거니까는. 근데 이런 식물 광합성을 갖다가 굉장히 고도화 시키거나 이런 식물을 갖다가 발견한다 그러면은 그 수소를 갖다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분해 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이제 그 수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식량으로 지금 이게 러시아하고 세계 어떤 그 곡물 창고, 곡물 생산의 기지가 되는 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 바람에 각종 먹을거리 같은 게 지금 문제돼갖고 식량이 이제 안보적인 차원으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는 쌀을 제외하고는 식량 자급률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쌀만 남아돌고, 쌀을 포함해서 한 20% 정도의 식량 자급량이 되는데, 곡물 자급량인데, 쌀을 빼면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밀이라든가 요새 엄청 밀가루, 그 다음에 대두값이 올라가지고, 저번에 며칠 전에 가니까 슈퍼에 콩기름이 없더라고요. 콩기름이 대두가 다 떨어졌는데, 그런 거 지금 60살이 넘도록 거의 기억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이게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게 C3로 생산되는 C3 광합성을 작용을 하는 벼라든지 밀이, 이게 C4 형태의 그런 걸 바꾼다 그러면, 같은 벽과인 옥수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쌀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효율이 쌀 같은 거는 30 정도 되는데, 옥수수 같은 거는 엄청나죠. 엄청나고 몇백 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식량 문제를 어떤 획기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광합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끼는 이 다육이가 어떤 광합성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다육이의 특징이 뭐라는 거를 이렇게 생육의 방식을 잘 알게 된다면은 다육이를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바이솔인데 엄청 예쁘죠? 엄청 예뻐요. 지금 꽃이 많이 폈는데, 바이솔이 이게 바이솔이 일종의 야생 바이솔인데 엄청 예쁩니다. 이거는 홍미화라는 건데, 홍미화도 굉장히 예쁜데 이게 은근히 키우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요거는 파리다라고 그러는 상악이라고 그러는 건데, 엄청 크고 지금 로제트 하나가 엄청 커요. 이게 로제트가 거의 주먹만 하죠. 주먹보다 더 크죠, 로제트 하나가. 이게 엄청 크고 색깔도 롤롤하니 예쁜데, 얘는 더위에 무지 강합니다. 얘는 보통은 뭐 이런 식물들도 25도가 이제 최적 기온이어 가지고 그때 이제 생육을 잘 하게 되는데, 얘는 뭐 35도 이상에서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름에.
오늘은 좀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광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제 전달이 잘, 뭐 저도 그렇게 이 광합성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고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